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스터리 서사 창작법 강의를 하게 된 추리소설가 송시우입니다. 노작 홍서문학관과 성균관대 국문과에서 주최하는 이런 미스터리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점 아주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 말고 이제 다른 강의 제목도 봤는데 다른 분들은 추리소설에 대한 계보나 사회사 같은 좀 이론적인 얘기들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는 추리소설을 직접 쓰는 창작자로서 창작을 통해서 느꼈던 어떤 팁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를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14년부터 추리소설을 5권 발표를 해온 추리소설 작가고요. 지금까지 추리소설만 써왔습니다. 미스터리 마니아로 출발해서 창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작에 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미스터리라는 장르가 무엇이고 어떤 하위 장르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창작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리 장르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스터리는 이제 장르 소설인데, 그럼 장르 소설이란 무엇이냐, 순소설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장르 소설이 무엇이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소설은 본격 소설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가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설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인간 삶의 드라마를 그리고 있고요. 순소설은 문학적 완성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주제와 그 문장의 미적인 문장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장르 소설이라고 하면, 이제 순소설은 보편적인 인간 삶의 드라마를 어떤 정해진 좀 형식 없이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면, 장르 소설은 장르마다 특정한 장르적 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소설로서는 이제 미스터리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특별히 그 정도가 덜한 것 같지만, 장르 소설의 가장 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미스터리고, 그다음에 이제 SF, 공포, 무협, 로맨스, 이런 각 장르마다 특정한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는 소설을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장르 소설은 재미에 많은 부분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소설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요. 순소설과 장르 소설을 구분해서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자면, 순소설은 철학적인 주제와 미적인 문장을 추구하는 소설이고, 장르 소설은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르 소설 중에서 이제 미스터리 소설을 정의 내리자면 범죄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주로 살인이 등장합니다. 범죄 중에서도 90% 이상이 미스터리 소설에서는 살인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범죄를 둘러싼 수수께끼와 그것의 논리적 해결을 통해서 발생하는 흥미를 주안으로 하는 소설이 미스터리 소설의 정통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스터리 소설이, 추리소설이 발전한 지 한 120년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회적 발전과 이런 게 있으면서 상당히 세부 장르로 갈라지고 그 안에서 많은 진화가 있었어요. 이 정통적인 정의로는 더 이상 미스터리 소설을 설명하기는 좀 어렵게 됐지만, 출발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둘러싼 수수께끼 논리적 해결과 흥미를 주안으로 하는 소설이고, 이런 고전 추리소설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기이한 범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너무 납득하기 어려운 신기한 범죄가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탐정, 그 사건을 풀어가는 명탐정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그 고전 추리소설의 명탐정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가지지 못하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사람은 풀 수 없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명탐정이 기이한 범죄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 이렇게 3요소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현대 추리 소설의 시초가 된 작품이 에드가 알런 포의 모르그가의 살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가들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1841년 작품이고요. 이 PPT에서는 모르그가의 살인을 원작으로 한 70년대 영화 포스터를 띄워놨는데, 이게 이제 추리소설 최초의 작품임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통 추리소설, 고전 추리소설의 3요소가 아주 잘 드러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워낙 많이 알려진 고전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말씀드려도 스포가 안 될 거라고 믿고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주택에 사는 두 모녀가 잔인하게 찢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주변 이웃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전날에, 그러니까 살인이 발생한 날에 거기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라는 목격 증언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범인이 프랑스어를 썼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태리어를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어를 썼다라고 각기 이 주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전해드는 오기스트 디팽이라는 명탐정이 그건 사실 전해 듣고 몇 가지 이제 탐문을 하더니 이 사건을 풀어내요. 그래서 결과는 뭐였냐면, 범인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오랑우탄이었는데, 그렇게 추론하게 된 근거는 범인이 뭐 러시아어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러시아어를 몰라요. 그리고 이태리어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태리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각기 자기가 모르는 어떤 외계어를 썼다라고 하는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고, 그 인근에서 어떤 선원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남북한 오랑우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범인은 그 오랑우탄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고전 추리소설, 모르그가의 살인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추리소설의 특징이 그 이후 이제 사회 발전에 따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화를 거치면서 더 이상 이 정의로는 미스터리 소설을 정의 내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 2차 대전과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007 같은 스파이물, 첩보물도 크게 어떤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 스릴러, 과학 수사가 발달하면서 법의학 스릴러 또 한 축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경찰 소설이라는 또 부류가 있는데요. 그 명탐정이라는 어떤 비범한 개인이 범죄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찰이라는 현대적인 수사 조직이 그 부여받은 공권력과 조직의 힘으로 범죄를 해결하는 그 경찰 소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하드보일드는 영화로 치면 이제 누아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회 뒷골목의 조직 범죄나 뭐 마약, 성매매, 뭐 이런 양지의 어떤 질서가 통하지 않는 뒷골목 얘기를 비정하게 다룬 하드보일드라는 장르도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도서 미스터리라고 하는 것은 그 미스터리의 기법으로 구분한 세부 장르인데요. 일반적인 미스터리가 그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탐정이나 경찰의 시점으로 진행이 된다면, 도서 미스터리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는 미스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 미스터리는 이런 고전 미스터리를 유일하게 계승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일본인데, 일본에서 여전히 이 정통 미스터리의 이 요소들을 계승해서 본격 미스터리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 미스터리에 대비되는 소설로서 사이파 미스터리는 범죄 소설인데, 특히 이제 범죄로부터 드러나는 사회 문제,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을 중점으로 삼고 있는 소설이 사이파 미스터리입니다. 그다음에 일상 미스터리는 대부분의 이제 미스터리가 범죄 그 중에서 살인을 다루고 있는데 꼭 이런 잔인한 범죄를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좀 가볍고 좀 재미있는 수수께끼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상 미스터리라고 하고요. 서술 트릭은 그 소설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트릭으로 이용해서 독자를 속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미스터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수많은 다양한 하부 장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정통 미스터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키워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생각이고요. 어떤 이론적으로 뭐 공인된 생각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다양한 현대 미스터리들이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일단 범죄라고 보고요. 일상 미스터리만 약간 예고 사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범죄를 소재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작든 크든 그 범죄의 원인과 결과를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범죄와 논리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미스터리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리 소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스터리라는, 그러니까 미스터리 소설, 추리 소설이라는 게 커다란 이 하나의 장르라고 보고, 또 그 밑에 하위 장르로서 협의의 미스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릴러, 두 가지 딱 나눠지는 장르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미스터리 소설 이해하는 데 상당히 유용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스터리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통 미스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왜 일어난 것인지, 이미 벌어진 사건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미스터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의 해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사건 풀이가 중심이 되고, 그 사건이 발생한 트릭의 기발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의 또 법칙이라고 하면 독자들도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게 공정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고전 추리소설의 경향을 많이 가지고요. 추리소설 강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본격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통 미스터리, 고전 미스터리 요소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는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벌어진 사건을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활자 매체와 좀 친숙하게 어울립니다. 읽는 속도를 독자가 조절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반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이라는 매체와 잘 어울리고요. 그러면 이제 미스터리에 대비되는 장르로서 스릴러는 현대에 창작되는 대부분의 추리소설이 스릴러인데요. 주인공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주인공이 위험을 겪어나가고 그러니까 극복하는 어떤 그런 서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스릴러는 미스터리가 과거를 지향한다면 스릴러는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중심이 되죠. 주인공이 겪는 모험과 액션을 그리는 것이 중심이고, 트릭보다는 그 서사의 긴박함이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스릴러는 미스터리와 또 달리 작가가 그리는 대로 독자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단서가 다 공정하게 제시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추리소설은 그냥 스릴러라고 보셔도 좀 무방하고요. 이런 특성 때문에 스릴러는 영상 매체에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추리 영화다, 추리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거의 100편 중에 99편은 스릴러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는데요.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스터리라고 해서 스릴러 요소가 아예 없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고, 또 스릴러라고 해서 미스터리 요소가 없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미스터리 장르 안에서도 탐정이 사건을 풀어나가다가 범인을 자극해서 어떤 위험에 빠진다던가, 그 등장인물 간의 관계가 변해서 제2의 사건이 일어난다든가, 현재 시점에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스릴러도 아무리 주인공이 겪는 모험을 중심으로 한다지만 그 밑에 숨어있는 사건의 논리적 해결이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서로의 요소를 또 갖고 있기는 합니다. 미스터리 스릴러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영화 두 편을 예시를 들면, 미스터리는 영화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별로 없는데, 몇 년 전에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의 명작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리엔트 횡단 열차가 폭설로 전복이 되는데 한 승객이 시체로 발견되고, 그래서 범인은 같은 기차를 탄 승객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고, 마침 그 기차에 타고 있었던 에르큐 포아로라는 명탐정이 범인을 찾는 그런 이야기죠. 스릴러는 굉장히 많은데, 범죄 스릴러 약간 효시가 된 영화라고 하면 이 양들의 침묵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 작품인데, 이것도 이제 소설 원작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범죄 스릴러 중에서도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스릴러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도 이제 양들의 침묵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잠깐 줄거리를 설명을 드리면, 뭐 미국 전역에서 젊은 여성들이 연이어서 시체로 발견이 되는데, 특징이 그 시체의 피부가 일부 벗겨진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FBI가 수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뭐 범인을 이제 찾지 못하는 와중에 그 자신도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gat혀 있는 한니발 렉터라는 범죄 심리학 정신분석학자가 아마 범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FBI 수습 요원인 이 포스터에 나오는 클라리스 스탈링이라는 요원에게 가서 렉터 박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하죠. 그래서 스탈링이 감옥에 가서 렉터와 얘기를 나누게 되고, 렉터 박사는 범인을 알고 있는데 쉽게 알려줄 수는 없고, 그 클라리스 스탈링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심연을 들여다보는 조건으로 하나하나씩 알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렉터와 스탈린 간의 심리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렉터 박사는 탈옥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스탈링은 렉터 박사가 준 단서를 기반으로 해서 연쇄살인범을 검거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제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추리소설은 과거의 어떤 정통적인 범죄와 다르게 연쇄살인범은 그 동기를 추측할 수가 없고 피해자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릴러의 구조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불특정 다수 중에서 이제 범인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수사하는 도중에도 계속 또 2차, 3차 범행이 발생하고, 그래서 스릴러로 다루기가 아주 좋은 소재죠. 이제 일본 추리 소설의 예를 이제 들게 된 건, 일본 추리 소설이 상당히 지금 다양하게 갈라진 많은 추리 소설의 하부 장르들을 다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추리소설 중에는 어떠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추리소설에 이런 특성을 가진 하부 장르들이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본격 미스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정통 미스터리를 계승한
수수께끼 풀이를 위주로 하는 본격 미스터리도 현대에도 계속 많이 창작이 되고 있고, 사이파 미스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를 통해 드러나는 사회 부조리의 고발을 중점으로 삼는 미야베 미유키의 화차나 이유 같은 소설들을 말하는 거고, 서술 트릭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설이 가진 매체적 특성을 독자를 속이는 트릭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건이 교차돼서 진행이 되는데 독자가 느끼기에는 같은 시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었다든지, 아니면 1인칭 화자가 느낌상 이제 남자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여자였다든지 뭐 이런 그래서 소설로서만 가능한 이런 트릭을 사용하는 작품이고요. 경찰 소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조직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이고, 장르 융합이라고 한 거는 정말 최근에 발표되는 소설들인데, 미스터리 소설이 다른 장르 소설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SF나 공포나 무협이나 이런 거는 현실의 논리 이외에 어떤 초능력이 등장한다거나 유령이 등장한다거나 뭐 좀비가 등장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추리소설은 철저하게 현실적 논리에 기반해서 창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금기를 깨고 시인장의 살인 같으면 좀비가 등장하는 추리소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현실의 논리에서 몇 가지의 조건만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살인이 발생했다. 범인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앨리스 두기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라는 판타지의 세계관을 차용을 해서 이상한 나라라는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는데 두 세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주고받는 법칙이 또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이상한 나라에서 살인이 발생했는데 그 범인이 누구겠느냐를 추리하는 소설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추리소설이 무엇이고 거기 얼마나 다양한 하부 장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미스터리 창작의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스터리 소설을 쓴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생각하고 쓰느냐 아니면 쓰다 보면 생각나서 쓰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 제가 하는 대답은 전 이제 단언하건대 다른 소설을 하면 모르겠고 미스터리 소설은 결말을 알고 써야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작가가 다 구상을 한 다음에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장르 소설은 쓰다가 보면 또 생각나서 결론이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킹도 자기가 쓴 유명한 작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본인은 이야기의 설정과 캐릭터만 정해놓고 그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자기도 모른다. 거기만 정해놓고 쓴다고 해요. 그래서 미절이라는 소설도 이렇게 유명 소설가의 차가 전복돼서 전복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셀리라는 전직 간호사가 구조하게 되면서 발생한 이야기라는 것만 정해놓고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스티븐 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포 스릴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근데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결말을 다 알고 다 짜여진 채 써야 되는 것이 미스터리 작가는 퍼즐 제작자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미로찾기 퍼즐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 미로찾기 게임을
미로찾기 퍼즐을 제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작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쥐가 치즈를 향해 가는 길을 먼저 정해놓겠죠. 정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정답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 다른 담들을 만들 것 같아요. 그것처럼 일단 내가 쓰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이 미스터리가 담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라는 진실의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이것을 독자들을 어떻게 속이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끌고 나갈지 전략을 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쓰다 보면 어떻게 생각나겠지 라는 희망을 갖고 쓰기 시작하면 실패한다 라는 거는 제 경험을 통해서도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가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어떤 속임수를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 소설에 사용하는 트릭이 뭔지, 범인이 누군지, 이 범인은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는지, 이런 것을 다 이야기의 얼개를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진실의 기둥을 먼저 세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럼 독자들이 그 진실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진실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가장 정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죠. A도 의심스럽고 B도 의심스럽고 C도 의심스럽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던져보면, 인기 추리 소설가 송씨가 인천 앞바다에서 밍크코트와 반바지를 입은 채 시체를 발견됐다. 범인은 누굴까? 이 이야기예요. 거기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어쩔 땐 이 사람이 의심스럽고 어쩔 땐 저 사람이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씨의 미발표 원고를 훔친 동료 작가 A가 의심스러웠다가 또 다른 단서가 발견되면서 이 작가의 전 애인, 차인 전 애인이 또 의심스럽다가 또 이상한 옷차림으로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원래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그 청바지에 보석이 박혀 있어서 C라는 사람이 훔쳤다. C라는 사람이 죽인 거 아닐까? 또 C가 의심스러웠다가 아니야. 이렇게 괴상한 옷차림을 즐기는 복장 독차증이 발각이 돼서 그게 널리 이제 유포될 위협에 처한 작가가 그냥 자살한 거야 라고 추리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좀 있다가, 이렇게 누가 범인일지 모르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정통적인 기법인데, 최근 몇 년 전에 크게 인기를 끌었던 비밀의 숲 같은 드라마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죠.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다 의심스럽고 발견되는 단서에 따라 특정 인물이 의심스러웠다 이렇게 옮겨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어떤 긴장도, 흥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건 조금 정통 추리 소설의 방법이고, 사이파 미스터리나 스릴러나 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작가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작가가 제시하는 사건 밑에 숨은 진실, 이 무엇인지를 처음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엔 이 가려진 이야기의 겉에 드러난 어떤 사소하거나 전혀 동떨어진 사건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진실에 다가가는 방법인데, 그래서 고구마 캐다가 금강 발견하기라고 이름 지어봤는데, 화차라는 작품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미야베 미유키의 사이파 미스터리인데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만들어졌죠. 이 이야기는 그 일본이 버블 경제 이후에 신용카드, 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남발하게 되면서 개인 파산이 막 생기고 거기서 발생하는 고통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거에 중점을 둔 소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은 이 소설의 이제 탐정역인 전직 경찰에게 친척이던가가 이제 찾아와서 자기 약혼녀가 갑자기 실종이 됐다. 그러니까 찾아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시작에서는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그 밑에 깔린 이야기가 뭔지를 도저히 뭐 예상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이 사건에서부터 그러면 이 약혼녀의 뒤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 파산이라는 개인 파산이라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스웨덴 미스터리인데 밀레니엄의 1편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의 이야기는 그 스웨덴의 그 대기업 총수 가문에 숨겨진 어떤 악마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첫 시작은 뭐냐면 이 기업 총수의 손녀가 36년 전에 실종이 됐는데 그래서 당연히 죽었겠지. 죽었을 거야라고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 총수의 생일만 되면 매년 그 손녀가 원래 줬던 그 아파 액자가 선물로 오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이거는 이 내 손녀의 죽음과 관련 있는 살인자가 나를 괴롭히려고 보내는 거다라고 생각한 방해를 그 가문의 총수가 여기서 이제 탐정격인 잡지사 기자에게 이 미스터리를 풀어달라고 의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조금씩 조사하면서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이야기인데 이 첫 시작은 상당히 뭘까 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뭔지는 추측할 수 없는 사건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이제 양들의 침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화에 대한 욕구를 가진 연쇄살인범 이야기예요. 그 연쇄살인범이 자기의 그런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은 젊은 여성이 피부가 일부가 벗겨진 채 연쇄적으로 시체로 발견되는 것에서 시작하는데 또 이 이야기에서는 결말을 추측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어떤 가려진 이야기, 진실과 많이 동떨어진 부수적인 사건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서 독자가 쉽사리 진실로 다가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독자의 길을 방해도 하지만 그리고 적절하게 뒷이야기를 또 암시할 수 있는 단서를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앞뒤가 떨어져야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혀 앞에 아무런 단서도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결말이 등장하면 그 독자들도 그 미스터리를 읽는 쾌감을 별로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단서를 적절히 심고 회수하는 기법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법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미스터리 서사에서 단서라고 하면 헤매게 하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로 가는 길에서 원래 범인은 뭐 B라고 하면 A가 의심스럽게 방향을 잘못 틀게 하는 단서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진실로 향하게 하는 단서도 이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단서가 좋은 단서는 아주 절묘한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단서다라고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자연스럽지도 않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단서임을 모르는 단서를 뿌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 버려서 독자의 기억에 전혀 남지 않아도 안 돼요. 언뜻 보면 그냥 캐릭터를 설명하거나 여태까지 있었던 어떤 배경 설명을 하면서 묻어가는 듯 하지만 약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독자의 기억에는 남되 이게 단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단서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단서라는 사실이 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또 중요한 것이 뻔한 추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탁 주어지면 이게 단서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구나라고 너무나 뻔하게 추리할 수 있게 하는 단서는 그게 좋은 단서가 아니죠. 요즘 가장 대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오징어 게임은 미스터리 드라마는 아닌데 미스터리라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또 드라마라서 여기서 이제 단서를 사용한 거에 예를 들면, 제가 또 이제 스포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노골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없고, 그 게임의 참가자 중에 반전 캐릭터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냥 단순 참가자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이제 다른 역할을 원래 하고 있었던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사실은 좀 다른 그런 역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단서가 제일 첫 번째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총격으로 죽어나가는 와중에, 아비규환의 와중에 그 다른 참가자들과는 사뭇 다른 행동을 보이는 캐릭터죠. 근데 그 장면이 제시될 때 약간의 위화감을 아마 가질 수는 있는데, 저 그냥 정신없는 캐릭터라 그런가 보다라고 또 넘길 수 있는 또 장치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에는 남죠. 그래서 나중에 그 캐릭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는 단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좋은 단서를 배치할 수 있는 또 팁이, 효율적인 단서의 배치 팁이 연관된 단서를 시간적으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뭔가 정보가 나오고, 근데 그 정보 하나만으로는 뭘 추측하기는 어려운 일부의 단서만 앞에 제시를 하고, 조금 많이 지나서 뒤에 나오는 정보와 이 정보가 결합했을 때 의미를 갖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의 드라마 킹덤을 예를 들자면, 킹덤도 좀비물이라서 미스터리 작품은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오징어 게임보다도 킹덤이 훨씬 더 미스터리 기법을 많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자면, 이 세자가 외척 세력한테 도망을 갈 때, 추적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 같이 동행하는 그 호위무사 좌익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지금 만삭이다라는 정보가 앞에 나옵니다. 근데 그 정보가 그냥 캐릭터로 설명하려고 흘러가는 정보처럼 나와요. 그런데 한 2번, 3번 반복이 돼요. 그래서 기억에는 남을 수 있게. 하지만 그게 중요하겠어 라고 지나가는데, 그게 이제 후반부에 이르르면 그 좌익의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으로 중심 서사에 들어오는 단서가 되죠. 그래서 이야기의 아주 앞에 제시돼서 그냥 잊고 넘어가다가 마지막에 다른 서사와 결합이 되면서 갑자기 중심이 되는 인물로 그 아내가 등장하게 되는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요. 킹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잘 사용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연관된 단서를, 또 2개가 결합되어야만 뭔가 추측이 가능한 단서를 하나는 이야기 앞에, 하나는 한 중하반쯤에 떨어뜨려 놓는다면 아주 이제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도 그냥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뒤에 가면서 앞에 그 정보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미스터리 서사를 읽는 쾌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부터 시작하라 이거는요. 계속 연결되는 건데요. 미스터리는 독자를 속이는 속임수예요.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을 하자면 그러면 과연 이제 숨어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계속 좀 숨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야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시작됐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소설 내에 흐르고 있는 그 시간의 중간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간, 공간을 교차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나중에야 그게 좀 맞아떨어지게 하는 기법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시공간뿐만 아니라 화자를 계속 교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소설을 서술하다 보면 화자에 따라서 이제 보고 경험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A라는 화자가 본 거, 그다음에 이제 B라는 화자가 본 거를 계속 교차하면서 그 정보가 이제 나중에 맞춰지는 방식으로 소설을 하는 건데요. 제가 미스터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좀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을 예로 들어서 분석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그 아직 읽지 않은 독자를 위해서 스포를 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해봤을 때 그러면 저도 이제 미스터리 소설을 쓰니까 제 작품을 제가 스포하는 건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쓴 이제 달리는 도서관 중에 푸른 십자가를 따라간 남자라는 에피소드를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게 제일 잘 쓴 소설이어서가 아니라 스포일러를 피하기 위해서 이 에피소드로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리는 조사관은 인권위 조사관의 활약을 그린 옴니버스 소설인데 그중에 한 에피소드예요. 여기서는 이제 배홍태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기 위해서 출판사에서 제작한 홍보물이 있거든요. 카드뉴스 같은 그거를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이 배홍태라는 인권위 조사관이 이제 인권위에서는 교도소 수용자들한테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을 받는데 와서 상담하고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직접 가서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받는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떤 연쇄살인범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연쇄살인범은 뭐 11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라는 범죄로 이제 수용생활 중인데 간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살인범이에요. 근데 이 연쇄살인범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 홍태라는 캐릭터가 좀 도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살인범 최철수라는 이 연쇄살인범이 흥미를 느끼고 내가 죽기 전에 당신에게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최철수의 피해자 중에서 시체는 발견됐는데 그 시체의 신원이 뭔지 모르는 피해자가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라는 건 아는데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신원을 모르는 피해자 한 명,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 한 명 이렇게 있는데 둘 중 하나만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걸 선택해라. 라는 제안을 하게 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고 이거는 제가 지금 소설의 전개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 순서에 따른 줄거리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오른쪽에 이게 시간 순서 1번. 홍태가 연쇄살인범 최철수의 면전 진정 상담을 하기에 구치소를 찾고 최철수는 선물을 주고 싶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최철수가 시신을 잊지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의 신원, 시신이 없는 피해자의 시신 중 하나만 알려줄 테니까 선택하라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홍태는 선택을 내려요. 근데 이 소설에서도 무슨 선택을 내렸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선택을
없으니까 최철수가 어디를 찾아가라. 어느 마을에 붉은 지붕집 할머니를 찾아가라. 그 할머니에게 6년 전에 소금독을 가져간 남자에 대해서 물어보라 라고 해요. 3번으로 가서요. 그날 밤에 막 비가 오는데 홍태가 차를 몰고 그 최철수가 말한 산골 마을의 붉은 지붕집 할머니를 찾아가요. 그래서 4번. 그래서 그 집을 찾았고 할머니를 찾았고 그 건넌방이 어찌어찌 이제 묻게 되는데요. 그 방을 보니까 막 쓰레기 방이에요. 막 버린 물건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방에 학생이 살았나 뭐 책가방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막 이상한 물건들 막 가득해요. 그래서 이 방을 청소하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홍태의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어렸을 때 그 배가 뒤집혀서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찾지 못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 설명이 나오면서 이것도 이제 단서로서 제시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이제 홍태의 선택에 대해서 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홍태의 상처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무슨 선택을 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홍태는 시신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으로 가서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한테 6년 전 소금독을 가져간 남자에 대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그 사람이 그 소금독을 가져가면서 이 근처에 이제 묘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이 동네 묘지기 영감에게 아마 갔을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묘지기 영감을 찾아가서 어찌어찌 막 해서 무영고묘,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무덤 근처에 있는 소금독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소금독 안에는 홍태가 원한 시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름 없는 피해자의 칫솔,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칫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범이 이게 거꾸로 알려준 거죠. 홍태가 원하는 걸 알려준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홍태가 다시 구치소를 찾아서 그거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살인범은 애초에 네가 시신을 선택한 게 잘못된 것이다. 그게 꼭 진짜 피해자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시신을 찾고 있는 유족한테 감사 인사를 받고 싶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조롱하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줄거리 말씀드린 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소설의 전개는 이 시간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 중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야기 배열을 보면 비 오는 밤에 홍태가 차를 몰고 붉은 지붕집 할머니를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 뭘 기대를 한 거냐면 이렇게 중간부터 딱 상황을 던져놓으면 독자는 저 사람이 뭘 찾아서 왜 저렇게 가고 있을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을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기대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로 돌려서 그 연쇄살인범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 또 제시를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최철수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한 거에서 끊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붉은 지붕집을 찾아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고 거기까지 또 끊고 그리고 다시 또 과거로 돌아가서 살인범이 어떤 제안을 했는지를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을 보고 흥미를 느낀 독자면 이제 네 번째에 가서야 이 홍태가 뭘 찾고 있는지 왜 찾게 됐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까지는 작품이 읽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한 정말 시간 순서대로 설명이 됐다면 그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나 그 서사를 읽는 재미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잘 분석해 보면 많은
거의 대부분의 추리 소설들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야기의 중간부터 시작. 연쇄살인범이 등장하는 소설에서도 첫 번째 시체가 발견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한 2번, 3번째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서야 이 이야기를 짜맞추게 하는 구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든 제 작품은 시간 순서만 이제 이렇게 교차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화자도 계속 교체하면서 이 사람이 본 것과 저 사람이 본 것이 나중에 합쳐지게끔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기본적인 건데 미스터리를 창작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미스터리의 열혈 독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리소설 쓰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좀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 자나깨나 마니아 조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 소설의 독자 중에는 열혈 마니아들이 꼭 있어요. 작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독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설프게 자기는 식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미 다 나와 있는 얘기, 이미 너무 뻔한 단서들, 너무 뻔한 구조를 써놓고 혼자 만족하다 보면 비웃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한 이야기를 기발하다고 혼자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유명한 작품들이 나와 있는지 많은 레퍼런스들을 접하고 어떻게 써야 이제 식상함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미스터리는 아무래도 이렇게 과학 수사와 법률이 발달한 현재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이라면 수사나 재판 절차나 법의학에 아주 추리소설에 많이 등장하는 법의학적 지식이나 과학 수사의 기초적인 지식은 좀 알고 가야 된다. 너무나 그러니까 추리소설이 다큐일 필요는 없지만 많은 독자들도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틀려버리면 작품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재미도 그만큼 급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기본적인 사실들은 좀 공부를 하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제가 추리소설을 직접 쓰면서 체득했던 팁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추리소설이란 게 무엇인지, 미스터리란 게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얼마나 많은 다양한 미스터리의 하위 장르들이 나와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그 미스터리의 팁, 창작의 팁에 대해서 6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